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고등한국사 4-5 6월 민주항쟁과 민주주의의 발전, 그리고 외환위기와 사회경제적 변화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후반까지의 정치와 경제에 대해 공부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은 1987년에 일어난 6월 민주항쟁을 시작으로 우리의 민주주의와 정치는 어떻게 발전했으며 경제와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월 민주항쟁부터 시작해 볼까요? 1980년대 역시 전두환 정부의 강압적인 통치가 이어졌던 거 기억나시죠? 이에 맞서 민주주의를 갈망한 국민들은 직선제 개헌에 목소리를 내는 등 민주화 운동을 확산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이 일어나며 공권력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났고, 1987년엔 박종철이라는 대학생이 고문을 받다 죽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경찰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된 대학생 박종철을 불법으로 체포해 잔인한 방법을 동원해 신문했는데요.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한 박종철이 조사 도중 사망하자 공안 당국은 이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전두환은 4.13 호원 조치를 발표해 기존의 헌법을 수호하고 대통령 간선제를 고수하겠다고 선포하는데요. 이에 결국 분노한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게 됩니다. 이때 야당과 종교계 그리고 학생들은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해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이 폭로되며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결국 1987년 6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니 이것이 바로 6월 민주항쟁입니다. 특히 6월 민주항쟁은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은 이한열 학생의 죽음이 도화선이 되어 전국으로 확산되는데요. 결국 전두환은 국민의 저항이 굴복하고 여당의 대선 후보였던 노태우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인다는 6.29 민주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6.29 민주화 선언의 내용인데요.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해 대통령 선거로 1988년 2월 평화적 정부 이행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며 국민의 뜻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선언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피를 흘렸는지,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당연한 권리들은 정말 우리의 앞세대가 피 흘려 얻어낸 결실이란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길고 길었던 현대사의 독재정치가 끝나고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은 결실을 맺게 되는데요. 이때 역사상 최초로 여야가 합의하여 제정된 구차헌법을 통해 대통령은 직선제로, 임기는 5년 단임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야당의 분열로 1987년 12월 대선에서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며 결국 노태우 정부가 출범합니다. 이러한 노태우 정부 땐 여소야대 국면이 형성됐으며 전두환 정부의 비리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추진해 중국과 소련 등 공산주의 국가와 국교를 맺었으며 지방자치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소야대의 극복을 위해 김영삼과 김종필이 이끄는 두 야당과 여당의 합당이 이루어지며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창당됐는데요. 이를 3당 합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93년 새롭게 김영삼 정부가 출범했는데요. 이를 문민정부라고 합니다. 이러한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했으며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조선 총독부를 폭파시키고 전두환과 노태우를 법정에 세워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의 관련자들을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추진한 무리한 시장 개방 정책은 외환위기를 초래했는데요. 이러한 외환위기 속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최초로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통해 수립된 정부였습니다. 이러한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잘 극복해내고요.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완화시키고 2000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뒤를 이어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권위주의를 추방하고 친일과 독재 등 과거사 정리를 위해 노력했고요. 이때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 때는 자유무역 협정인 FTA가 발효되어 확대됐으며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 때는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정지표로 삼고 남북평화에 초점을 둔 정치를 표방했습니다. 이렇게 6월 민주항쟁 이후 현재까지 이어진 민주주의의 성장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는 점차 시민사회로 발전해 나갔는데요. 이에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많아지며 비정부 기구인 NGO 단체가 생기고 참여연대와 같은 많은 시민단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시민단체들은 정치와 경제, 환경과 여성,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시민단체의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호주제 폐지운동과 총선연대 낙선운동 등이 있습니다. 한편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는 촛불 집회 역시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2008년엔 미국산 소고기 반대 집회가 일어났었고 2016년엔 박근혜 퇴진 요구를 주장하는 엄청난 규모의 촛불 집회가 전국적으로 일어나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됐었죠. 이처럼 국민 한 명 한 명이 모이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앞으로는 부디 국민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치가 이뤄지길 바라봅니다. 이렇게 시민사회가 확대되며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도 이어졌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되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제도가 마련됐으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확대됐습니다. 거기에 사회보장제도 역시 확충됐는데요. 1977년 의료보험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됐으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많은 복지제도가 확충됐습니다. 자, 이렇게 민주주의의 발달과 시민사회의 확대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이 시기 한국 경제의 변화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난 시간 우루과이 라운드에 의해 세계무역기구인 WTO가 창설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로 인해 국제 교역량이 증가하고 세계 자본시장이 통합되며 세계화가 가속화되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고 우리나라의 여러 기업들도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역시 상품과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했으며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등 시장의 기능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쳤고요.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 가입해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등 무리한 무역정책이 이어졌고 계속되는 무역적자와 외국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 등의 악재로 결국 외환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이에 김영삼 정부는 결국 국제통화기금인 IMF에 구제금융 지원을 신청했는데요. 이러한 외환위기 속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부실 기업과 은행의 통폐합, 공적자금을 투입한 부실 금융기관의 정상화 등의 여러 정책을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거기에 국민들의 노력도 더해졌는데요. 당시 국가의 부채를 갚기 위해 진행된 금 모으기 운동에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무려 227톤의 금이 모였고 이렇게 정부와 국민들이 힘을 합쳐 우리는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대량 해고 사태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등 새로운 사회 문제가 대두됐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후에는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 협정인 FTA를 체결해 무역장벽을 완화시켰고요. 우리의 대한민국은 반도체와 액정화면, 자동차, 정보기술 등의 기반을 둔 IT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의 이면엔 여전히 높은 대외무역 의존도와 계층 간 격차 등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는 변화된 현대사회의 모습으로 넘어가 볼까요? 먼저 산업화와 도시화는 우리의 가족 형태를 변화시켰는데요. 전통적인 대가족은 거의 사라지고 핵가족화가 이루어졌으며 최근엔 1인 가구도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이 심해지며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에 독거노인의 질병이나 빈곤 등 새로운 사회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는데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 등으로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는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속히 이러한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봅니다. 한편 현대사회에 들어 우리나라 역시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는데요. 교통통신의 발달로 해외 교류가 증가하며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지고 국제결혼의 비율도 높아졌으며 북한의 이탈 주민까지 증가해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들어온 노동력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줬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하지만은 않아 이주민들은 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차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의 변화인 만큼 우리 역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겠죠? 한편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은 정말 높아졌는데요. 특히 문화 강국인 우리나라의 한류 열풍과 K-팝 등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는 스포츠도 한몫했는데요. 88 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2002년 한일 월드컵,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등 세계적인 규모의 국제 스포츠 행사를 여러 차례 개최하며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을 알렸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는 UN 평화유지활동이나 한국국제협력단 등 해외 봉사활동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사회의 변화된 모습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특히 민주주의의 성장 부분이 중요하니까요. 6월 민주항쟁과 6.29 선언을 잘 정리하시고요. 노태우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각각의 정부의 특징들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